네, 지난 시간 6.25 이후에 한국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해서 쭉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80년대 이후 한국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해서 한번 쭉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익범 편집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북한군이 T-62 계열 전차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군 또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안 되겠다. 남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 우리 힘으로 좀 막아보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70년대에 우리도 북한군 전차 전력이 강화되는 걸 당연히 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한테 M60A1을 좀 달라 그랬는데 미국에서 안 줬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1973년에 4차 중동전이 벌어지면서 미군이 가지고 있던 잉여 M60A1이 이스라엘로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미군도 전차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안 줬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우리는 뭐 미국 대통령 욕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또 미국 자체적으로 한국이 M48을 개량해서 105mm포를 다는 정도 엔진 바꾸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안 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M60A1 전차를 도입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서독하고 손을 잡고 신형 전차를 개발하자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서독에서 제안하던 게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레오파르트 1 베이스라 방어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좀 가벼운 무게 36톤짜리 전차를 개발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야, 이것도 모자란다 그러고 거절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채택이 된 게 미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제안을 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신형 전차로 M1 에이브럼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가볍고 작게 해가지고 니네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베이비 에이브럼스라고 할까? 이런 거를 제안을 해요. 그러자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에이브럼스, 그러니까 K1 전차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형 전차라는 프로젝트명으로 1984년에 이제 시제품을 완성해서 1987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은 미국에서 해준 셈이지만 우리나라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게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니까 최초의 독자 개발 전차는 아니지만 최초의 국산 전차로서 지금 우리 전차 전력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천마호와 한국군의 K1 전차 비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마호 T-62의 장갑 방어력은 105mm 전차포를 방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면 장갑이 242mm, 측면이 153mm, 후면이 97mm 정도고요. 차체는 102mm, 측면 50mm, 후면 46mm 정도예요. 이게 만들 당시에는 준수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거를 T-62 격파 실험을 했던 서독 국방부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따르면 1800m에서도 105mm 전차포에 깨졌어요. 그럼 뭐 유효사거리 내에서는 무조건 105mm하게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차의 주포가 115mm인데 2A20 115mm 주포를 사용하거든요. 이 주포는 최대 사거리 한 1500m 정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면에서는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이 K계열 전차를 500m, M48A5K는 1km까지 접근이 되면 격파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500m 안에는 사실 전차 주포의 방어력이 전차 장갑 방어력이 크게 의미가 없는 사거리거든요. 근데 1km 밖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쏘기 시작했는데 500m 안까지 들어왔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거리 내만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은 사실 K1이나 K2, 그러니까 우리 국산 전차들이죠. 이게 북한군 전차들 전반에서 가진 명확한 우위가 바로 사통 장치, 포안정 장치, 그리고 기동성, 탐지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K1 같은 경우는 전차장 조준경에까지 열상 장치가 갖춰진 신형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 전차를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사통장치가 좋기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를 먼저 보고 더 멀리에서 먼저 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북한군 전차들 중에 기동간 사격이 효과적으로 되는 건 극히 제한적인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 K1, K2 전차 계열들 전부 다 이 기동간 사격을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이게 가능해요. 특히 북한군 전차들에서 K계열 전차들은 추력대 중량비가 우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전차가 움직이는 우리 전차를 명중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우리 전차들은 높낮이를 이렇게 높였다 낮췄다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 유기압식 형수 장치를 갖췄기 때문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차들 같은 엄폐물로 활용하기 힘든 지형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차체를 쫙 낮추거나 거꾸로 높이거나 해가지고 지형 은폐 및 고저 활용을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K1으로 이제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기갑 세력이 확실하게 여실 극복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우세했다라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후에 이제 걸프전을 목도한 한국군 K1 갖고도 안 돼. 이제 더 개량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K1A1이 개발된 계기가 실은 오보예요. 왜냐? 먼저 발표를 하고 그게 만들게 아니고요. 네. 90년대 초반에 북한군에 T-72가 있다. 그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러고 개발을 시작한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오보였어요. 오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소련의 최신의 전차가 북한으로 들어왔다. 뭐 그 시점에서 이미 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이 입수할 수 있는 최강의 어떤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가장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만든 건데, 결국은 북한은 T-72를 직접 보유하지 못했고 2010년대 정도 돼서나 이제 유사한 능력을 가진 차량을 확보한 셈이죠. 근데 2010년대는 이미 좀 노후화된 전차인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도 90년대만 해도 북한이 T-72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을 감안하면은 이거 어쨌든 K1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미군이 당시에 105mm4를 탑재했던 전차들을 빠르게 도태시키고 있었어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전차를, 구형 전차들을 빨리 없애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미국의 탄약 지원을 받은 상황에선 미군의 현용 주력 전차와 같은 주포 구경을 가진 거를 우리가 운용해야 된다. 이런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게 K1A1인데 이 K1A1은 일단 K1 전차의 포탑 가운데를 살짝 높여가지고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 있게 재설계를 하고 차내 탄약고 등의 형태도 이 120mm 주포 포탄에 맞춰가지고 재설계를 한 차량입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어떤 주포 탑재를 위해서 개조한 부분을 빼면 K1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파워팩 같은 중요한 부분도 동일한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K1 같은 경우는 이 사통장치라든가 전차장 조준용, 포수 조준용 같은 어떤 주요 컴포넌트들이 미국에서 받아서 수입한 걸 썼거든요. 우리는 K1A1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다 국산화를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수입하던 복합장갑까지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즉 K1A1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전차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오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럭키비키. 그렇게 된 거예요. 럭키비키네요, 럭키비키. MG 많이 연구하시나 봐요. 요즘. 티났어요? 전반기 MG인데. 그래, 요새 또 무슨 말 쓰나? 어려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나이를 먹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 둘이에요. 그나저나 덕분에 이 K1A1으로서 이제 우리도 120mm4를 올릴 수 있는 전차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사실 원래는 K1을 있던 거를 그냥 개량하는 그 정도로 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결국은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의외로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탑 형성하고 차내 탄약고 같은 그런 부분을 재설계하다 보니까 개조하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시제 차량은 그냥 K1을 개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제 차량이 120mm 주포의 강한 반동 때문에 현수 장치가 파손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이래저래 해보니까 야 그냥 K1을 개조하지 말고 어떤 이런 새롭게. 문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차량을 만들자. 그러니까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까지 한 480대인가 488대인가 그 정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시제품은 96년에 처음 선보였고 90년대 끝 무렵에는 양산과 전력화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2002년까지 쫙 미뤄집니다. 바로 IMF. 돈줄이 말랐어요. 그게 정말 그래가지고 한때는 K1A1 전면 취소 검토까지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호전이 돼가지고 이제 부활한 건데 참 아슬아슬했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와, 이 정도로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구나라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는 시대였죠. 그렇죠. IMF를 그렇게 빨리 극복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죠. 참고로 이 K1A1 전차는 K2가 등장할 때까지는 우리 군 유일의 120mm 활강포 탑재 전차였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군 전차를 정말 원거리부터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고 북한군의 신형 전차 배치 후에는 사실 105mm 포만 가지고 이 신형 전차들을 상대하기 좀 버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북한군 전차를 상대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력이 됩니다. 흑표가 배치된 뒤에도 흑표 사실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차 전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들인데 현재 이미 보유대 수 전체가 K1A1이 아니라 K1A2형으로 개량이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 A는 뭐예요?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개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1, 그다음에 K1을 개량했으니 A1 이렇게 된 거죠. A1, A2, A3 뭐. 그리고 네. 참고로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A는 아주 대대적인 개량이 됐다니고 소폭 개량이 된 건 K1E1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포도 차치도 그대로지만 개량을 소폭의 개량을 했으니까 인핸스드, 그러니까 개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알파벳도 그 개량 정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그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잠깐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개발이 좀 늦춰졌다라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봉쇄와 이게 경제난이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이 이제 뭐 거의 피폐해졌다라는 네. 수준까지 왔어도 주민은 굶어 죽어도 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죠. 이게 약간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없어요. 피폐한 게 아니라 파멸 수준이에요. 1990년대 이후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경제가 그냥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때부터. 그래도 북한은 절대로 전차의 개량이나 신형 전차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북한의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 소련 계통 전차의 계통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냉전 말기가 되면은 소련이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전차 개발 개념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련의 진짜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는 T-64, T-80 요게 메인 배틀 탱크고 보급형 탱크가 T-72, T-90입니다. 요 계통으로 두 개지로 계통도가 갈라지거든요. 소련 전차가. 북한도 그런 거를 보고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방대한 군사력을 김일성 시기에 구축을 했잖아요. 이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국도 IMF를 어려워했는데 경제가 파멸해버린 북한이 이걸 다 현대화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전차 개량에 집중을 한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신형 전차를 들어오거나 하지 않고 천마호 개량이라든지 선군 915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개량에 집중을 해서 저렇게 온 거죠. 그런데 걸프전이 지나면서 한국군이 지금 편입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K1, K1A1, K1A2, K1E1 뭐 이렇게 자꾸 전차 전력이 발전을 하니까 네.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걸프전에서 끝발 날렸던 거 하나 있잖아. 미국 거 전차 똑같이 만들어. 라고 해서 그런 전차를 이제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M2020 전차죠. 그동안의 북한군 전차가 이렇게 외형이 포탑이 둥근 형태였다면 M2020은 생김새부터가 아예 다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쉽게 바꾸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군사 장비라는 것은 이걸 바꿔버리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군사 사상, 이론, 교리, 전략, 작전, 전술, 전기, 보급 정비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꿨다.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이 뭔가 지금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저 전차를 21년도에 정보기관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저걸 연구하면서 전 세계 모든 전차를 뒤져봤어요. 네. 도대체 저거랑 똑같이 생긴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두 종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M1A1 또는 M1A2 에이브람스, 이란의 줄피카르 3 전차예요. 세 개가 똑같이 생겼죠. 저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란이 팔레비 왕조 시절에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맞아요.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당시 최신의 전차였던 우리 한국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던 M60 전차를 이란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 일어나니까 다 뒤집어 엎어졌죠. 기존의 M60은 가지고 있었죠. 이란이 그 M60을 기반으로 해서 T-72 전차의 일부 기능을 가져와서 만든 게 저 줄피카르 3 전차예요. 저거를 북한이 도입을 해서 M2020 전차를 만들었다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2020 전차는 선군 915 전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기륜이 하나가 더 많아요. 뭐가 이거- 많다고요? 보기륜이요. 저기 전차 차체에 보면은 궤도가 있잖아요. 네. 궤도 밑에 보면은 동그란 바퀴 같은 거 있죠. 네. 저런 것들을 보기륜이라고 합니다. 저게 선군 915 전차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전혀 다른 차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후방에 엔진룸 같은 곳에 보면 철망 같은 뭔가가 있어요. 저게 기존의 소련제 전차에서는 볼 수 없던 특징이기도 한데 엔진룸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의 조치를 강구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노선 버스들이 저렇게 뒤에.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화력을 살펴보면 주포는 줄피카르 3하고 동일한 2A46M 계열의 125mm 주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방어력은 저렇게 외관만 봐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거를 잘라봐야 저 안에 초밤 장갑을 넣는지 아니면 복합 장갑과 초밤 장갑을 섞었는지 이 밀도 차이에 따라서 방어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외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화력은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 부산물들을 가지고 열화 우라늄 탄을 만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제 열화 우라늄 탄인 3BM46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포구 초속 1700m/s 기준으로 2000m 거리에서 600에서 650mm 정도를 관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K1 계열, K1 전차, K1A1 전차 계열은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K2 전차의 전면 장갑은 방어해낼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차체 측방에 보시면 불새 계열의 대전차 미사일 2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2A46M 125mm 주포가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주포에서도 미사일이 나가고 저 뒤 옆에 달려 있는 2발의 대전차 미사일이 별도로 더 있으니까 저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통상 4km 정도 되거든요. 전차포의 통상적인 유효 사거리는 2km입니다. 그러면은 한국군은 4km에서부터 북한군의 대전차 미사일 위협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1980년대) 국군은 미국의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을 개발하게 된다. 이후 걸프전의 전운을 반영한 K1A1까지 배치하면서 북한군에 대한 기갑 전력의 우세를 공고히 한다. 한편 이를 지켜보던 북한군은 소련제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차 개발에 나서고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도입한 M2020 전차를 내놓으면서 국군 전차 전력의 발전에 대응한다. 저 전차 연구할 때 제일 논쟁적인 부분이 이게 과연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을 했을까 안 했을까였어요. 우리 K2는 저거 자동장전 장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T-72 같은 경우는
캐로젤 방식의 자동 장전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빵 쏘면은 포탑 뒤에 보면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그 장약 판피 같은 게 나와요. 그게 있으면은 캐로젤이 장착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건 없거든요. 왜 없지? 새로 만들었는데? 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 고민이 풀렸어요. 네. 올해 김정은이가 땅크병 경기대회라는 거를 열었어요. 네. 러시아가 맨날 하는 거 있거든요.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라고. 그거를 흉내내서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저 M2020 전차 앞에 승무원들이 도열해 있어요. 근데 전차별로 4명이 도열해 있거든요. 도열할 때는 군에서 도열할 때는 제일 높은 사람이 맨 앞쪽에서 경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차장, 포수, 부포수, 탄약수가 되는 거죠. 전차별로 4명이 있다? 이 얘기는 저 안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없다라는 없다.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가리켜서 다른 방송이나 일부 군사 전문가분들은 자동 장전 장치가 모든 면에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우수하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숙달된 탄약수가 장전을 하는 게 1.5초에서 2초 정도 더 빨라요. 오. 이건 제가 기갑병과 대위 소령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전시에 1.5초에서 2초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숙달된 탄약수가 전기 전술적으로는 더 유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 장전 장치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 전차가 나쁜 전차다? 이건 아닌 거죠. 하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군 병력이 갈수록 복무 기간은 줄어들고 숫자는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그게 있는 더 거죠. 현명한 방안이죠.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 제일 그것이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한국군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장치가 저 APS 레이더거든요. 저게 있다는 얘기는 능동방어 장치를 나중에 달 거란 얘기거든요. 그 작년에 북한이 공개한 구성 땅크 공장에서의 시험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흑표에 달리는 능동방어 장치와 비슷한 것을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머지않은 시기에 달릴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도하 능력 같은 경우는 저 전차에 도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이 식별되는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도하 키트 또는 할 때 뭐 엔진룸에 공기를 넣기 위한 길다란 거 있어요. 네. 설치하는 게. 그런 게 달려야 되는데 아직 안 보였으니까 식별된 바는 없지만 그 앞쪽의 전차였던 선군 915 전차가 땅크 물속 도하를 하는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 전차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도하 능력 같은 경우는 뭐 K2의 도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 공개된 장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흑표 K1에서 멈추지 않고 K2로 진화합니다. 그렇죠. 자, 이 K2 흑표, 이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진짜 개발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 100% 다 한 그런 순수 국산 전차죠. 이 K2 흑표는 2007년에 처음 이제 시제품이 공개됐는데 실은 개발 자체는 그거보다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주포가 바뀌었어요. 이게 120mm 주포지만 구경이 같이 구경만 같은 게 포시는 더 깁니다. 네. 지금 120 K1A1에 탑재됐던 거는 44 구경장, 즉 포신 길이가 120mm에 44배였다면은 이번 거는 55배로 딱 사진 보기에도 딱 되게 길잖아요. 네. 길어졌죠. 이게 왜 만들었냐? K1에 사실 120mm 포를 탑재하는 거는 일종의 임시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K1은 105mm 포에 맞춰 만들었기 때문에 120mm를 달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굉장히 좁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일단 K1A1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K2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군의 본격적인 120mm 탑재 전체로 만들자 이렇게 만든 건데 대단한 거는 이때 이걸 개발하면서 해외 유력한 전차 개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다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메르카바 전차를 개발한 탈 장군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74식 전차나 90식 전차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하야시 이와오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까지 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2는 어떤 특정한 전차를 뺏긴 게 아니라
많은 조언을 듣고 또 K1 전차의 운용 경험을 살린 진짜 순수한 독자적인 전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 아까 딱 보면 북한의 전차를 보면 어디서 많이 봤다. 저 따라했네 이런 느낌인데 진짜 K2는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 전차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 여기저기 보이지만 네. 이거는 어떤 걸 흉내냈다 이렇게 못하는 그런 레벨이 된 거죠. 그게 외형뿐만 아니라 안의 성능조차도 이제 그럴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가 정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K2 흑표 전차인 거잖아요. 성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포가 일단 더 길어졌죠. 당연한 얘기지만 포가 길어졌으니까 사거리와 명중률 모두 더 개선이 됐고요. 특히 사거리와 관통력이죠. 이를 통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현용 전차를 상대로도 충분히 교전이 가능한 즉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져가도 이거는 주력 전차를 쓸 수 있는 이런 레벨이 된 거죠. 거기다 뭐 사통 장치나 이런 것도 더 성능이 보완된 신형을 독자 개발했고 엔진도 원래 K1이 1200마력이었거든요. 이건 1500마력이 됐기 때문에 2톤이 K1보다 더 무거워졌는데도 기동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산 전차 최초로는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전기 들고 말로 다 이제 전 정보를 전해받고 전해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단말기가 딱 있어가지고 지도에 딱 아군 전차는 어디 있고 예상되는 적은 어디 있고는 다 뜨고 또 정보가 오는 것도 문자로 와요. 그냥 착. 그리고 우린 또 문자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어떤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와이파이 핫스팟은 안 되죠?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피하 식별 장치까지 탑재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가 돼가지고 승무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사실 발사 속도 자체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빨라지진 않았어요, 최소한.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장전할 수 있고 사람의 피로도와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게 특히 중요한 네. 게 기동간 사격에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동간 사격지는 주포 안정 장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포가 이리저리 아위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포탄을 장전하기 쉽지가 않아요. 과속방지턱 넘어가면서 어떻게 장전할 겁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 장전 장치는 이게 걱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 포구 동적 감지기 이거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포가 흔들려도 사동 장치가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격발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적 표적이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사동 장치로 표적을 딱 포착한 다음에는 이거의 속도를 계산해서 지가 최적의 미래 위치에서 발사까지 해주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까지 알아서 추적해서 잡아주는 이런 기능까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영화 탑건 어마어마한 같은 거죠. 거 보면 이제 락온 딱 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방어력도 발달이 됐어요. 물론 장갑의 성능도 높아졌지만 중요한 거는 모듈형 장갑 개념이 설치가 됐어요. 뭐냐면은 장갑들이 다 부분 다 따로따로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망가졌다. 그럼 거기만 떼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형 개량형 장갑이 나왔다. 그럼 또 장갑 떼서 붙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어력이 높아졌고요. 또 능동 방어 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의 뭐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대응탄을 딱 쏴요. 근데 그 대응탄이 터지면서 일종의 연막탄인데 그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장치를 교란하는 적외선 연막을 딱 터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나를 못 맞추게 하는 소프트킬이라고 그러죠. 네.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외선을 이용하는 어떤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열상 센서를 갖춘 이런 더 발달된 세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는 효과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아예 유도 장치가 없는 무유도 로켓탄 이것도 요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것들을 아예 직접 파괴해서 요격한 하드킬 요격 장치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개발까지 됐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력화는 안 됐고 수출형 차량에는 이제 이스라엘제 트로피 능동방어 체계를 달아서 제한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최신형 전차 전력의 북한과 한국의 대결은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세상에 당연한 승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전차의 기술 자체는 한국군이 확실히 높은 거는 사실인데 장병들의 전기 전술적 숙련도도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기 체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M2020 전차라든지 125mm 주포에서 나가는 포발사 미사일들 그리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대전차 전력을 운영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 대전차 미사일들 통상 한 4km 정도 나가는데 만약에 북한군이 먼저 보고 먼저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 방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2세대의 대전차 미사일이면 괜찮겠지만 뭐 그것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이상의 대전차 미사일들을 전력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도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지금의 우리 천국 레벨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 유형의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도 이미 북한이 만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역시도 다양한 유형의 자폭 드론과 FPV 드론, 뭐 기타 여러 가지 드론들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엔진룸 일대를 방어할 수 있는 커프 케이지라든지 아니면 날라오는 거를 하드킬할 수 있는 APS라든지 이런 게 모든 유형의 기갑 차량들에 다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전차니까 배치하고 장갑차니까 배치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수많은 전차가 전장에서 고철이 되어가는 모습을 모두 전 세계인이 좀 지켜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군도 우크라이나전의 전운을 반영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소린가요? 북한군은 전차 전력에 대한 개량을 지금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주로 포착이 되냐면은 구형 전차들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번에 2024년에 개최한 저 땅크병 경기 대회를 보면 두 종류의 전차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선군 915 전차, 하나는 M2020 전차가 나오는데 이 전차들의 선군 915 전차 같은 경우는 포방패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포신과 포탑이 맞닿는 부분에 거기에 브로우식 증가 장갑을 추가해서 설치한 게 추가적으로 식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폭발 반응 장갑을 설치하고 있는 게 그것도 콘탁트 1에서 콘탁트 5로 개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M2020 전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 폭발 반응 장갑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포신 좌우측에 뭔가 네모난 게 덕지덕지 달려 있잖아요. 네. 저게 폭발 반응 장갑입니다. 저기에 대전차 고폭탄이 맞으면 저게 터지면서 폭발 효과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터뜨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장갑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량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RPG-7은 갖다 놓고 여기서 우리 능동 방어 장치를 터뜨리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구성 땅크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전차들의 그 APS가 장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북한군도 저렇게 하는데 경제가 저런 파멸적인 북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군의 전차들 보면 너무 깨끗해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뭔가 보완하겠다는 노력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사실 전차들이 수없이 폭파되고 파괴되는 그리고 그렇죠. 실수의 연발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 보면서 좀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된다. 뭐 이런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제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드론 대책. 지금 드론 이미 말씀하셨지만 지금 드론이라는 게 FPV 드론들도 있고 또 뭐 러시아의 란셋 같은 자폭 무인기. 네. 뭐 결국 둘은 비슷한 개념은 같지만 형태 많이 다르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진입해서 공격할 수 있는 드론들이 지금 점점 전장에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왜 흔히 하는 엘레판트 탱크, 코끼리 탱크. 그거 보고 모양 우습다고 비웃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 전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좀 안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계산해야 될 게 제가 보기엔 통신. 사실 K2, K1 계열 전부 이제 네트워크 개념 탑재하고 전장 정보 체계 지금 연동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네트워크전 하고 있고 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받쳐주는 통신망의 어떤 성능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90년대부터 쓰던 무전기가 그 네트워크를 지탱해주는 기본 틀이 돼 있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데이터 전송량도 느리고 그리고 그걸 대체하겠다는 신형 무전기의 어떤 보급도 지지부진하는 문제는 그 신형 무전기조차 벌써 이미 오래전에 개발해도 오래되고 진부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무전기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광섬유 그러니까 인터넷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광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속도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서버 좋아야 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같이 되겠는데 우리 군이 과연 그런 전반적인 어떤 네트워크와 통신을 지탱해 줄 수 있냐 그게 문제인 거죠. 뭐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우리도 이제 뭐 드론 작전 사용도 만들었는데 뭐냐면 드론의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드론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야전 통신망으로 그런 어떤 넘쳐나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냐.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한국군의 능력은 우크라이나군보다 그 부분에서 훨씬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계산할 의지는 군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K2 이후에 우리는 어떤 전차로 나아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 국내 모 기업에서 이미 K3 전차라는 형상 연구가 이미 장착이 됐고요. 그 전차는 130mm 주포를 장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차에서 드론도 운영하고 대전차 미사일도 운영하고 거의 뭐 만능의 전차처럼 만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편집장님 의견에 좀 더 더해서 기본부터 충실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프트킬 능력의 개선입니다. 장갑 방어력을 개선해야 돼요. 전차의 엔진룸, 장갑차의 엔진룸 이때를 방어할 수 있는 코프 케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방어 기제들을 설치를 해서 한 번 정도 드론을 걸러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증가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모든 전차와 장갑차 K808 특히 이 장갑차에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능동 방어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 방위 사업청이나 아니면 군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게 전차 한 대당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예산이 어쩌고 하시는데 그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는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그 장치의 값어치와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병력의 장병 한 명 한 명의 값어치를 계산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프트킬 개선이 돼야 되고 적어도 소대장 단차라든지 아니면은 전차 전부면 더 좋은데 적어도 소대장 단차에는 전자전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드론들이 날아올 때 전자전 제밍을 통해서 먼저 저 드론들을 떨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장착이 되고요. 두 번째로 드론을 운영을 해야 돼요. 굳이 우리가 K3 전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드론으로 드론을 요격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쓰고 있는 방법인데 러시아의 란세3 드론이 날아오고 있으면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이 그걸 보고 있다가 가서 자폭해가지고 충돌로 떨굽니다. 또는 밑에서 기관총을 여러 개를 엮어가지고 소총 사격하듯이 기관총을 대공 사격을 해서 드론 요격하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도 우리 K2 전차 사진 올라왔는데 K2 전차 상단에 기관총 사람이 잡고 있잖아요. 북한군은 보병 분대마다 저격수 한 명씩 반드시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 많고 도시 지역 많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기관총 잡고 있으면 당연히 저격받아서 죽겠죠. 그 기관총 잡고 있는 사람 전차장 또는 뭐 그런 뭐 다른 사람이 전차장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총을 사람이 잡을 게 아니라 RCWS 자동화된 장비를 장착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교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편집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근미래에는 정찰 드론, 자폭 드론, 저격 드론, 뭐 FPV 드론 수많은 드론이 적이고 아군이고 할 거 없이 상공에 떠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 드론들에 대한 공역 분리, 시간 분리, 드론 회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교리가 정립이 돼야 되고 저 드론에 대한 공대공 전투, 지대공 전투, 공대지 전투 이걸 이제 육군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남북한의 전차 도입부터 또 현대 전차까지의 개발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차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면 안 된다라는 게 결국은 첫 번째 교훈이고,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정말 걔네가 돈이 없으니 최신형 전차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개량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좀 깔본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기를 쓰고 어쨌든 서방 전차의 표준에 근접한 네. 그런 전차를 개발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상대를 깔보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역시 변하는 전장에 맞춰가지고 정말 피눈물이 아니지 피나는 노력을 다 해가지고 개량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업에 제일 뛰어든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는 뭐 반도체 아닌 애가 하하하. 이렇게 비웃었었고 네.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랬었고, 하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 분들께서는 결국 해내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상대하는 곳은 명령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으로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방심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